예, 저희 이번 달 웨비나에서는 준비한 내용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단백질 분석이나 혹은 뭐 질소를 포함한 케미컬을 분석하시는데 킬달 분석법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저희 킬달 분석하시면서 저희가 정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저희 쪽에도 문의가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오늘 킬달 파라미터 최적화 방법으로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오늘 웨비나에서는요, 정말 간단하게 슬라이드 한 장 정도로 킬달 분석 원리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샘플 준비에서부터 분해, 중화, 그리고 증류랑 적정 및 계산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있어서의 킬달 분석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연말이라 간단하게 퀴즈 이벤트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퀴즈 이벤트도 꼭 참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희 간단하게 킬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다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잘 아시겠지만 저희 킬달 분석법은 이제 샘플 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샘플을 분해하고 증류하고 적정해서 결과값을 얻는 형태의 분석 방법이고요. 샘플 준비라고 한다면 샘플의 균질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샘플을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잘 섞어주는 그런 그라인딩 작업에서부터 저희가 샘플 양에 따라서 샘플 튜브 크기를 정하거나 혹은 샘플을 몇 그램을 취할지 혹은 태블릿을 어떤 거를 얼만큼 쓸지 시약은 어떤 걸 쓸지 이런 걸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분해 단계에서는 저희 킬달 분석법 자체가 단백질을 예로 들면 단백질 자체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유기질소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킬달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암모늄 형태, 이온 형태의 질소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질소를 황산을 넣고 가열을 해서 그 질소를 전부 다 암모늄, 이온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분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분해 작업이 끝나면 저희 증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증류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중화 혹은 염기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 분해 작업에서 저희가 NH4+ 암모늄 이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스팀 증류를 하기 위해선 암모늄 이온 상태로는 증류 자체가 안 되고요. 저희는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pH를 12 이상으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분해 작업에서 황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류 황산 때문에 보통 pH가 1, 2 이런 형태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저희는 NaOH를 넣어줘서 강염기를 넣어줘서 pH를 12 이상까지 끌어올려서 암모늄을 암모니아로 바꿔주게 될 겁니다. 자, 이 암모니아로 바뀌게 되면 스팀에 의해서 암모니아는 스팀과 함께 같이 이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된 암모니아를 저희 여기 밑에 보시면 리시버 쪽에 모아주게 되는데요. 보통 리시버에는 붕산이나 혹은 황산 등의 산성 용액으로 리시버 용액으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NH3, 암모니아는 가스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녹아 있어도 얘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암모늄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성 용액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럼 암모늄 이온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pH가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 pH를 원래 시작점까지 적정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적정액이 사용되었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질소가 몇 프로 들었는지 혹은 단백질이 몇 프로가 들었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샘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샘플이 어느 정도의 단백질 혹은 또는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킬달 분석이 질소의 함량을 분석하는 장비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농도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질소 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 미리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샘플 양에 따라서 이 질소 함량에 따라서 샘플 양은
질소 함량이 높아질수록 샘플량은 적게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샘플의 균질성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샘플이 매우 균질하다면 어느 포인트를 뭐 소량씩만 따도 모두 다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뭐 사료라던가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구역을 A라는 구역의 샘플을 딴 거하고 B라는 구역의 샘플을 딴 게 균질성이 다른 케미컬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샘플량을 좀 늘려주는 형태로 다양한 샘플을 이제 저희가 한 번에 분석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샘플량을 늘리면 균질성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로 말씀드리면 보통 균질한 샘플들 같은 경우는 샘플량을 보통 한 0.5g에서 1g, 적게는 0.1g, 2g 정도도 사용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비균질 샘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g 이상의 샘플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적정액의 농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좀 따로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적정액 소모량이 저희가 마지막에 적정을 하는 단계에서 적정액을 3에서 17ml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샘플의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3에서 17ml라는 거는 20ml 뷰렛을 사용하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뷰렛이 더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 레인지는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ml의 경우에 3에서 17ml라는 이유가 나오는 게 적정액 소모량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1ml 들어가면 약간의 오차, 0.1ml의 오차에서도 실제 계산된 결과값의 오차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최소 3ml 이상은 들어가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액의 양이 20ml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뷰렛이 2번 이상 피스톤 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는 오차가 또 다시 생기기 때문에 3ml 정도의 마진을 두고 17ml 이상의 적정액은 소모되지 않도록 샘플량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샘플량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하는 샘플 튜브도 좀 달라지는데요. 샘플량이 미량이다. 보통은 질소 함량이 높은 샘플이 되겠죠. 질소 함량이 높고 균질성이 아주 좋은 샘플인 경우일 텐데요. 그래서 0.2g 이하의 샘플만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150ml짜리 저희 마이크로 켈달 튜브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스탠다드 300ml짜리 샘플 튜브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보통 샘플량은 한 0.1g에서 5g 사이를 사용하실 때 적당한 샘플 튜브가 되겠고요. 샘플이 많이 불균질하거나 혹은 샘플의 질소 함량이 매우 적어서 샘플을 4g 이상, 5g, 6g 이용하셔야 된다고 하면 500ml짜리 대용량 샘플 튜브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샘플 양은 어떻게 정하냐를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 테이블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예시로 나온 테이블이라 보시기 조금 복잡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그 웹이나 자료에 PPT 말고도 별도의 핸드북을 하나 더 올려놨어요. 그래서 킬달 프랙티스 가이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설명 안 돼 있는 완전 깨끗한 테이블도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테이블을 보시는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질소 함량을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 만약에 질소 함량이 2%짜리 샘플이다 라고 하면 여기 테이블 안에서 2%를 찾아볼 거예요. 2%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3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정확하게 2%가 딱 맞을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샘플이 1.8%짜리다. 그래도 2%로 대략적으로 봐주셔도 돼요. 우리가 정확한 값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적정액의 농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할 적정액의 농도를 여기 옆에 테이블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0.05몰짜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요. 이 테이블을 보게 될 거고요.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적정액의 사용량, 예상되는 사용량을 밀리리터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2%는
0.05 노르말짜리 적정액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레인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3.6mm에서 14.3mm 이 레인지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맨 위에가 샘플의 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3에서 17mm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샘플의 양은 0.125g에서 0.5g 사이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라면 0.5g 정도 웨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13mm에서 한 15mm 정도의 적정액이 사용될 테니까요. 17mm를 넘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이 처음 보실 때는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다른 농도, 여러 농도를 한번 짚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샘플의 무게를 정했다면 저희가 이제 시약을 또 사용해야 되는데요. 시약은 얼마나 넣는지, 황산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저희가 킬달 타블렛이라고 하죠. 촉매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촉매제 같은 경우는 황산 2mg당 촉매 1g 정도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범위인 황산 20ml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촉매제는 약 10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킬달 타블렛 그냥 2개,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희 것도 마찬가지고 타사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통상적으로 한 2개 정도씩 넣으면 대부분의 샘플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쪽 테이블에 보시면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태블릿 종류들이 있는데요.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티타늄 라인 같은 경우는 가장 분해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블릿 하나에 3.7g이에요. 그럼 2개 하면 약간 8g이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150ml짜리 마이크로 필터 튜브를 사용하신다면 마이크로 제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 미주리 제품이나 에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티타늄 제품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적어도 그 분해를 하는데 한 20% 이상의 시간은 20% 정도의 시간은 줄어드는 걸로 제 경험적으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티타늄 모델 많이들 쓰시고요. 자, 그럼 이 태블릿을 왜 써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태블릿의 효과를 보면요. 킬달 태블릿은 일단 기본적으로 태블릿 안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들이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해 줍니다. 그래서 태블릿 금속 이온 없이는 2시간 걸릴 게 1시간 반,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 분해되는데 보통 370도 이상의 열을 요하는데요. 저희가 분해제로 사용하는 황산 같은 경우는 340, 50도 정도면 끓어요. 370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황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킬달 타블렛 안에 있는 황산염들, 여기 보시면은 K2SO4가 되겠죠. 이 황산염들이 끓는 점을 상승시켜서 370도에서도, 그러니까 300 끓는 점 이상, 원래 황산의 끓는 점 이상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저희가 황산을 몇 ml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황산은 사용되는 게 저희 킬달 타블렛을 분해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유기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분해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킬달 타블렛을 이제 기본 분해해서 이온화하는데 약 2, 3ml 정도의 황산이 사용이 되고요. 그 유기물 같은 경우는 각각 성분마다 사용량이 좀 달라지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1g을 분해하는데 황산이 약 10ml 정도가 사용이 돼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의 절반인 한 4, 5ml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샘플량이 1.5g이고 지방 함량 27%에 단백질 함량 20%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방을 분해하는데 약 4ml 정도의 황산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1.5ml 정도의 황산이 사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킬달 타블렛을 넣긴 했지만
실제 분해해 보시면은 황산이 실제로 끓어서 퓨미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끓으면서 날아가는 증발 손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1시간당 거의 한 1ml 정도의 황산이 증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해가 다 끝나고 나서 분해가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황산이 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딱딱하게 샘플이 굳어버리거나 혹은 황산이 부족하면은 분해되는 게 아니라 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샘플 자체가 까맣게 타는 경우들이 생겨서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0ml 정도의 황산이 남도록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10ml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사용된 킬달 타블렛의 그람 수를 그냥 밀리리터로 환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킬달 타블렛 10g을 사용했다면 황산 10ml가 마지막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황산이 부족해지면 킬달 타블렛이 다시 굳으면서 약간 꾸덕꾸덕한 상태나 딱딱하게 샘플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분해가 잘 됐더라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저희 장비에 스팀이 나오는 튜브가 있죠. 그 튜브 끝이 계속 상할 수 있거든요. 계속 상해서 나중에는 샘플 제거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막혀서 스팀이 잘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완전히 식은 이후에도 액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황산을 좀 충분히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요. 저희 킬달 타블렛 분해하는데 약 3ml 정도가 들고, 그리고 샘플을 분해하는데 각각 지방 분해에 4ml, 그리고 단백질 분해에 1ml 정도가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1시간을 분해를 한다라고 감안했을 때 1ml 정도의 손실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10ml가 남아야 된다면 저희는 황산을 약 18ml, 거의 20ml 정도를 써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황산까지 넣었다면 이제 샘플 준비 다 끝났고요. 분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분해 작업은 제품마다 조금 세팅값이 달라져요.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크게 IR 타입과 블록 타입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IR 타입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블록 타입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온도 세팅을 보시면은 거의 한 500도 가까이, IR 타입 500도 가까이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블록 타입 같은 경우는 420도, 400 초반대밖에 세팅을 안 해요. 이 이유는 지금 이 온도들은 샘플 튜브 안에 실제 샘플의 온도가, 황산의 온도가 약 370도에서 80도가 되도록 하는 장비의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각각 제품에 맞게 온도 세팅해 주시고 거기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열을 해주시면, 여기 지금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투명한 형태의 샘플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된 경우에는 이 샘플 용액 자체가 탁한 검은색을 보통 띄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30분 정도 더 추가로 분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IR 타입 같은 경우는 온도 세팅하실 때 온도로 세팅되는 제품도 있을 거고 그냥 레벨로 세팅이 되는 제품도 있을 거예요. 이 표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해할 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분해를 하면 황산이 끓어서 스크러버로 이렇게 계속 퓨미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상 퓨미 안 넘어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고요. 퓨미 나더라도 샘플 튜브 안에서 다시 식어서 다 떨어지고 최소 샘플 튜브 상단 5cm에는 맺히는 게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퓨미 안 넘어가는 방향으로, 저희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 넘어가는 방향으로 온도 세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해까지 완료가 되었다면요. 저희는 다음에는 증류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증류 단계로 넘어가면 증류 단계에서 진행되는 증류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분해된 샘플을 물로 희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샘플을 희석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인 염기화를 위해서 저희가 NaOH를 추가할 건데요. 저희가 분해가 끝나고 나면 진한 황산이 남아있죠. 진한 황산이 남아있는데 강염기인 NaOH를 넣는다면 반응이 꽤나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샘플 자체가 증류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냥 리시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일단 물을 추가해서 희석을 해줄 거고요. 황산을 희석한 뒤에 그 다음에 NaOH를 추가해서 저희가 분해를 통해서 얻은 암모늄 이온을 암모니아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모니아로 다 바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튜브에 스팀을 계속 불어 넣어 줄 건데요. 그럼 이 스팀을 따라서 NH3 가스가 여기로 지금 스플래시 프로텍터를 지나서 컨덴서를 지나서 아래쪽 리시버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리시버로 모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에 녹아 있으면 NH3 암모니아는 소실될 수 있어요.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붕산을 담아서 NH3를 포집해서 NH4 플러스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증류 단계도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 증류 단계가 파라미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할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물을 먼저 보면요. 순서대로 물을 넣을 건데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느냐를 보시면 간단하게 분해에서 사용된 황산 1ml당 물 4ml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그 K375의 K376 모델을 혹시 같이 사용하고 계신다면 샘플러 모델을 같이 사용하고 계신다면 2.5배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4배를 넣으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황산을 20ml 정도를 넣으니까 그 경우에는 물이 80ml가 들어가야겠죠. 자, 물을 다 넣어서 희석을 하고 나면 NaOH를 넣을 건데요. 수산화나트륨은 저희는 32%짜리를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강염기로 가면은 유리초자에 좀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너무 약염기로 가면 샘플 넣어야 하는 시약 양이 너무 많아지면서 폐액도 늘어날 거고 시험 시간 자체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32%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황산, 앞에서 분해해서 사용했던 황산 기준을 다시 사용할 거고요. 황산 1ml당 4.5ml의 NaOH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 4.5ml, 이 NaOH는 과량이고요. 과량을 넣어서 저희가 pH를 12 이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NH4 플러스가 pH 12 이상에서는 NH3 형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pH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리시버 쪽에 들어가는 붕산이 있을 텐데요. 붕산은 보통 한 40에서 70ml 정도, 보통 한 5, 60ml 정도를 추천드리거든요. 5, 60ml 정도를 넣어주시는데 붕산을 저희가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려요. 2%짜리 붕산과 4%짜리 붕산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2%짜리 붕산을 쓰시는 경우는 샘플의 양이 극미량인 경우, 질소 함량이 극미량인 경우, 그래서 한 번에 샘플 튜브에 넣는 샘플 내에 질소가 0.02mg에서 6.75mg 사이라고 한다면 2% 붕산에 KCA를 첨가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6.75mg 이상의 샘플, 6.75mg 이상의 질소가 포함된 샘플이라고 한다면 그냥 4%짜리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4%짜리 붕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스팀의 파워나 스팀의 시간, 얼마나 증류를 오래 할 것이냐 결정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스팀의 파워는 샘플이 거품이 엄청 나거나 이런 샘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켈달에서는 통상적으로 100% 풀로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을 쓰시더라도 100%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팀 증류를 하는 시간은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 180초에서 300초 정도로 사용이 될 거고요. 저희 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K375라고 하는 킬 마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스팀 파워 보일러가 조금 더 캐파가 좀 좋아서요. 한 180초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외의 모델들 같은 경우는 240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컬렉션 부분은 뒤쪽에 어차피 또 다뤄줄 거니까요. 이거는 건너뛸게요. 자, 이렇게 증류가 완료되면 다음은 적정을 해야 하는데요. 적정 같은 경우는 크게 적정법은 전이차법, 포텐시오메트리라고 부르는 전이차법과
컬러리메트리라고 부르는 비색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단점들을 좀 살펴보면요. 전이차법 같은 경우에는 비색법에 비해서 좀 더 낮은 디텍션 리밋을 가져요. 그래서 미량 샘플 검출하는 데는 아무래도 비색법보다는 전이차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료나 아니면 혹은 공전 때문에 역적정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지금 비색법은 역적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이차법은 이런 역적정법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저희 제품에 있는데요. 그 증류를 좀 자동화해주는 기능인데 지금 이것도 비색법에서는 사용이 좀 불가능하고요. 전이차법을 사용하실 때 사용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점으로 뽑히고요. 전이차법의 단점으로는 센서를 매번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진 않아서 한 5분 정도만 완료가 되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센서의 사용 주기가 6개월에서 12개월로 되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자주 갈아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 비색법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던 전이차법하고 장단점이 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고 라이프 타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이차법 센서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관리만 잘 해주시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거의 장비 수명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 단점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인텔리전트 디스틸레이션이나 팩타이트레이션, 역적정이 불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좀 더 미량 샘플 검출에는 좀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지금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빡빡할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적정을 할 때 이제 파라미터들 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적정기에 보시면 자동 적정기를 사용하신다면 적정기에 보시면 알고리즘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옵티멀과 노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노멀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별다른 조작 없이 일정한 속도로 적정액을 넣어주게 되고요. 옵티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종말점, 일반적으로 4.65가 되겠죠. 설정해 놓은 종말점에서 멀리 떨어졌다. 아직 pH가 8, 9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적정액을 빠른 속도로 넣어주다가 한 5나 5.5 정도 돼서부터 천천히 넣어주면서 4.65를 맞춰주게 되고요. 노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천히 쭉 넣어주게 돼서 옵티멀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른 적정을 기대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옵티멀 같은 경우는 적정액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pH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0.5 노르말 이하의 적정액을 사용하실 때만 추천을 드리고요. 0.5 노르말 미만의 적정액을 사용하실 때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0.5 노르말 이상을 사용하신다면 노멀 모드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저희가 엔드포인트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4.65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엔드포인트법하고 스타트포인트법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나는 점을 임의로 지정을 해줍니다. 4.65, pH가 4.65가 되면 적정을 그만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데요. 스타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증류가 시작되기 전에 pH를 측정을 해서 그 종말점을 그 pH로 잡아주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리객시들을 처음부터 pH 센서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는 두 개가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법으로 가면 4.65를 세팅해 주시면 되고 스타트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기본적으로 자동 계산이 되니까요.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적정된 결과를 가지고 결과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질소 함량, 단백질 함량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페이지죠.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걸려 있는데 사실상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질소의 함유율, 그러니까 샘플의 질소 함유율을 계산을 하는데요. V1은 샘플 측정에 사용된 적정액의 양이에요.
그래서 뭐 10ml가 들어갔다면 10ml, 10이 되겠고요. 그리고 VB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공시료, 블랭크 측정을 했을 때 사용된 적정액의 양을 빼주고요. 거기에 대문자 F는 적정액의 반응 개수, 뭐 당량이라고 하죠. 당량을 넣어주는데요. 뭐 그러면 염산은 1, 황산은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정액의 농도를 넣어주시고 소문자 F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적정액 스탠다드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항상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액의 농도가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라벨에 보시면 그 스탠다드 시약 라벨에 보시면 팩터 혹은 F는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0.009에서 0.001 정도 사이, 1.001 정도 사이로 적혀 있는데요. 그 값을 적어주시면 그 적정액 생산에서 오는 오차를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M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질소의 몰질량 14.007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 소문자 M 이 전부 다 곱한 거를 샘플 제가 실험에 사용한 샘플 무게로 나눠주시면 저희 함유율이 나와집니다.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곱하기 1000이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뭐 밀리리터, 리터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단위 조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함유율이 계산이 됐으면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질소의 퍼센테이지가 될 거고요. 그 질소 퍼센테이지 구한 거에서 프로틴 팩터, 단백질 개수를 곱해주면 단백질의 함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 0.25몰짜리 황산을 썼다. 그리고 팩터는 1.000이었다. 그리고 샘플은 0.75g을 썼고 프로틴 팩터는 6.25를 사용하고 그래서 실험 샘플을 측정했을 땐 7.5ml의 적정액이 사용됐고 블랭크를 찍었을 땐 1ml가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계산은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질소 함유율은 0.06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에 100을 곱해서 질소의 퍼센테이지는 6.07%, 단백질은 다시 6.25를 곱해서 38%의 단백질을 구해지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뒤에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퀴즈 이벤트 뒤에 저희 또 질문 받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 번에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중에라도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요 위에 거는 제 메일 주소이고요. 요 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마케팅 부서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